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승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개략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기원, 그리스도교의 기원, 이제 일본에 있어서의 기원이죠. 전국 시대부터 살펴볼 텐데, 1549년에 프란치스코 하베르 신부님이 들어오셔서 1579년까지의 시기를 초기 선교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시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나가사키 카스테라 또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는 단 음식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일본의 음식은 약간 달고 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요 때에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을 통해서 선교사님과 상인들을 통해서 들어온 설탕의 제조 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래서 요 시기에 해당되는데요. 이 전국시대란 일본에 있어서 1493년부터 1590년까지의 시기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전국시대와 그 전까지의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건, 그 전에는 슈고 다이묘라고 하는 다이묘가 지배를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슈고는 중앙의 정부로부터 일종의 허가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임명을 받는 다이묘들이 지배를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부터는 이제 센고쿠 다이묘라고 얘기를 하는데, 센고쿠는 전국이다라는 거거든요. 싸운다, 전쟁하는 나라, 뭐 전국 이런 뜻인데, 이 센고쿠 다이묘가 이제 활개를 쳐요. 이 센고쿠 다이묘는 그 앞에 슈고 다이묘가 센고쿠 다이묘가 되기도 하고, 하극상도 일어나기도 하고, 아래 관료였던 사람이 치고 올라오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그 영토를 갖게 되는 거죠. 영토를 갖게 되고 지배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전국시대에 해당된다는 거죠. 바로 이 전국시대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이 전국시대에 들어왔고, 이 전국시대에는 무엇보다도 불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불교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서 결국은 선교사님들하고 들어오신 카톨릭 선교사들하고 불교하고의 갈등, 이 갈등에서 궁극적으로는 승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톨릭 선교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중요한 요인에 이 불교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만큼 이 시기는, 일본의 전국시대는 불교의 파워가 굉장히 강했던 시기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즉 일본의 처음으로 동아시아의 최초죠. 동아시아 최초로 카톨릭이 전래되어졌던 그 시기는 일본에 있어서는 전국시대이면서 불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 이제 다이묘 하면 굉장히 이제 한국과 같은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은 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에는 과거제라고 하는 시험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제는 중앙에서 관료를 뽑는 시험을 보죠.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이
관료가 돼갖고 이 관료에 임명된 사람들이 지방간으로 파견되는 구조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역대로 중앙집권이 굉장히 강한 시대였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지방의 관료를 중앙에서 파견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과거제가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즉 지방이 중앙으로 빨려 들어가는 힘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묘가 중앙의 막부에 통제를 받기는 하지만 그 다이묘들은 혈통 계승을 하는 거죠. 상속을 하고 그 다이묘의 영주는 상속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속이 되게 되면 그 지역, 지방의 그 지역에서 대대손손이 그 지역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훨씬 그 지방 색채를 유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조선이나 중국하고 달랐고 실제로 이것이 이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근대에 서구 열강에 엄청난 그 압력이 닥쳐왔을 때 대응하는 힘이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중앙에 의존하는 형태를 띠면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힘이 약했다라고 한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이묘들이 각 지역에서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했고 그 독자적인 활동이 서양 세력에 대한 대응도 다양한 방식을 낳아서 근대화에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와 한국하고의 차이이고 지금도 이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물론 이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6월 초에 지방 선거가 있죠.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데 우리는 이게 시행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지방의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뽑는다라고 하는 어떤 자율성을 부과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중앙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관직에 있기 때문에 한국은 훨씬 중앙에서 빨아들이는 힘이 강하고 그 서울 중심을 낳는 이런 특징을 갖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계승하는, 그러니까 넘겨주는 거죠. 자식한테 이양하는 형태로 권력이 유지되는 형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고, 그리고 일본은 지방에서 지방자치가 비교적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이 그러니까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보다는 좀 각 곳에 분포되어져 있는 경향성을 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어쨌든 요 시기에도 이런 봉건제에 입각한 다이묘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고 그 선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키를 잡고 있었던 게 이 다이묘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선교사가 1549년에 일본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하비에르 선교사가 도착하기 전에 또 일본하고 이 하비에르 선교사가 왔었던 그 지역과의 어떤 연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 시기를 보면은 이제 그 대항해 시대 이후에 서구 열강, 그러니까 즉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이 동양의 향료나 중국의 비단, 청아백자 이런 것들을 찾아서 동양으로 왔죠. 그러니까 아시아로 흘러 들어왔는데 이 아시아로 흘러 들어왔을 때 포르투갈이 근거지를 획득했던 곳들이 있죠. 그게 이제 고아라든가 말라카라든가 그다음에 호르무즈 같은 곳들을 지배하면서 아시아에 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 지역이 이제 처음에는 군인들이 가지만 이 군인들에 의한 통치가 행정적이든 군사적이든지 이 통치가 굉장히 강경한 거죠. 강경하고 억압적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사를 통한 보다 더 그 유화적인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칠 필요성이 있었고 또 거기에는 이제 물론
유럽의 독특한 제도죠. 그러니까 포르투갈 국왕이 포교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들을 부르기 시작하죠. 이제 이런 영향 속에서 고아라든가 이런 지역에 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일본으로 오게 된 데에는 1543년, 그러니까 즉 1549년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오기 6년 전이죠. 6년 전에 9월 23일이었다라고 하는데 일본의 타네가시마라고 하는 섬에 배 한 척이 표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류를 하다가 그곳에 온 거죠. 일부러 왔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표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배가 왔는데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라고 하면 우펑이라고 하는 중국 상인하고 그리고 포르투갈 상인들이 서너 명 정도가 타고 있었다라 그래요. 그런데 이 도착한 배의 이 상인들이 이 타네가시마의 영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다이묘 같은 사람이죠. 타네가시마 영주에게 화승총을 줍니다. 그러니까 화승총 두 자루를 전해주는데 이 화승총을 받은 이 타네가시마 영주가 굉장히 기뻐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받아 들고 이걸 보고 화승총을 보고 좋아했었던 이유는 당연히 이 시대가 전국시대였기 때문인 거죠. 전국시대였기 때문에 영주들 간에 영토를 둘러싼 싸움이 대단히 치열했는데 이 신식 무기를 손에 쥔 이 타네가시마 영주가 굉장히 기뻐했고 바로 이 우펑한테 이 화약 제조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펑한테 화약 제조법을 배우고 또 우리가 또 하나 일본은 칼이나 가위 하면 여러분들 주방에 꼭 있죠. 독일제 아니면 일본제가 주방에 하나 두 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독일이나 일본의 뭐라 그러죠? 칼, 도포 제작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또 하나는 일본에서는 사무라이 시대였고, 사무라이 시대는 에도 막부 말기까지도 사무라이 시대였기 때문에 왜 일본 칼을 선호하게 되고 일본 칼이 좋으냐라고 하면은 사무라이들이 칼을 차고 다녔고, 이 선교사들이 이 시기에 일본에 와서 일본에 대한 묘사를 할 때도 칼을 굉장히 중시하더라, 무기를 굉장히 중시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화승총을 받고 무지 좋아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나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에서 칼이나 도포를 만드는 기술이 되게 뛰어났겠죠. 그러니까 즉 칼 같은 것들을 만드는 대장장이 기술자들이 있었을 거고, 이들한테 이 중에 야이타 김베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대장장이었는데 이분한테 이제 화승총을 만들게끔 시켰다라 그래요. 이 타네가시마의 영주가. 그래서 이제 화승총이라고 하는, 즉 우리는 이제 이걸 이렇게 기억을 하죠. 임진왜란 때 일본 왜군들이 조총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되게 고전을 했다라고 기억하는 그 조총인 거죠. 이 총을 가지고 들어왔었던 배가 있었던 거고, 이 배를 통해서 이제 이 타네가시마의 영주가 굉장히 반갑게 맞았고, 이 맞는 걸 통해서 상인들이 일본이라고 하는 곳에 간다라고 하면 이 일본에 가면은 자신들의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길이 이제 열린 거죠. 루트가 하나 열리면서 여기에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왕래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상인들과 선교사들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상인들이 이 길을 통해서 선교사를 태워가지고 올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죠. 그러니까 전사인 거죠.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선교사, 그러니까 즉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사는 1543년에 타네가시마에 흘러들어온 그 상인들이 전사였던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도 이제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겠지만, 요 시대,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가 열리기 전에 중국에서 대항해 시대를 가능하게 했었던 지도들이 있는데, 이 지도를 누가 제작했느냐라고 하는 즉 콜럼버스라든가 이 바스코다가마라든가 이런 유럽의, 그러니까 아메리카를 개척했던 콜럼버스나 이런 사람들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이 콜럼버스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나가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이미 해도 같은 게 만들어졌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연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서유럽에서 대항해 시대를 열기 전에 어떠한 지식들이 이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무에서 시작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떠한 일들이 쌓이고 만들어져서 그것이 어떤 비등점을 넘어서면 폭발적인 그 어떤 형태가 되는데, 대항해 시대도 그렇게 열린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미 1403년부터 1433년까지 사이에 정화의 대원정이다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 정화의 대원정은 7차례에 걸쳐서 정화라고 하는 이슬람인인데, 이슬람인이지만 명나라에 충성을 바쳤던 이 황간이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까지의 대원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7차례 그 원정을 하면서 만들어진 그 해도들이 있고, 이 해도들이 남아 있었던 것들이 이 유럽에서 지도를 제작해서 아시아로 진출하는데 기여를 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1433년에 7차례의 대항해를 끝으로 더 이상 바다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지 않으면서 길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즉 해금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하는 거죠. 이제 금하게 되면은 이제 무역을, 중국은 이제 그 이후로는 중국 명나라는 대단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명나라와 교역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명나라는 그 교역을 조공책봉관계라고 하는 걸 맺은 나라에 한해서만 조공무역을 허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선도 명나라의 조공국이었죠. 그러니까 책봉을 받는다라는 건 중국 황제가 조선의 왕으로 인정을 하면 조공 사신들이 갈 수가 있고, 조공 사신들은 예물을 바치는 거죠. 중국한테 예물을 바치면 이 사신으로 간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개별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명나라 정부가 회사라고 해서 기증품들을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 문물의 서적이라든가 또는 뭐 기타 등등 중국에서 나는 특산물 같은 것들을 줘서, 이런 식의 형태의 무역이 있었다. 그래서 조공책봉 관계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이득을 보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이득을 보지만 정치적으로는 어쨌든지 간에 중국 황제에게 왕으로 임명을 받는 이런 구조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공책봉 관계의 안에 들어간 조선은 중국하고 이런 조공무역이 가능했지만, 여기에 안 들어간 나라가 일본이에요. 아시아에서. 일본은 짧은 시기에 잠깐 조공책봉 관계를 맺기는 했지만, 일본은 지속적으로 한 번도, 그러니까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조공책봉 관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편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유럽의 반식민지적 상태로 전락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근대화에 대응에도 되게 발빠르게 움직였던 요인에도 그것이 있다, 이렇게도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일본은 이 시기에 조공책봉 관계에 해당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루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명나라는 조공무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까지의 원정이라든가 이 루트들은 어쨌거나 상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 이 상인들은 이곳들을 통해서 무역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무역은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해적의 형태를 띠지만 막대한 이윤이 거기에서 산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루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끼어들고, 이 향료무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대적으로 오고 가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해상무역에 종사하고 있었던 거고, 이 해상무역에 일본도 이제 개를 같이 하게 되는 이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포르투갈의 진출이 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1510년에 고아를 점령하고 1511년에 말라카를 점령하고 1515년에 호르무즈를 점령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점령을 완수하기 전에 이미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해가 고아에 1500년에 들어왔고 도미니코 해가 1502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프란치스코 해나 도미니코 해가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뜻대로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1534년에는 고아 교구가 설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아 교구가 설정되는데 여기에 이제 선교를 고아에 와서 하고 있는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이때 당시에 포르투갈 국왕인 주왕 3세가 열심히 선교를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포르투갈 상인들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난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염려스러웠던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나 행정적인 지배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이 지배를 바꿔야지 되는데, 통치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 뜻대로 도미니코회나 프란치스코회는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에 예수의 선교회가 만들어졌고, 예수의 선교사들의 이름이 드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 주왕 3세가 1539년에 교황 바오로 3세에게 예수회를 인도로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선교사가 고아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아로 오게 될 때 고아를 오면서 고아 교구장이기도 했거든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선교사가. 그래서 이곳에 왔고, 이곳에 와서 또 이제 고아라고 하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지도를 떠올려 보면 되는데, 이 타네가시마라고 하는 지도도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타네가시마가 그 망망대에 일본의 가장 기퉁이 왼쪽 편 끝에 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프란치스코 하베르 선교사가 왔었던 것은, 지금 머물렀던 곳은 고아인데, 고아는 인도거든요. 인도의 지도를 떠올려 보시면 인도 지도도 약간 이렇게 돌출되게 산 모양처럼 나와 있는데, 이 산 모양처럼 나와 있는 곳에서 약간 좌측에 고아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고아에 도착한 이 프란치스코 하베르 선교사가 고아의 실태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한탄스러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아인들을 이제 선교를 했지만 얘네들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선교를 했지만 별로 그렇게 깊게 고민하는 것 같지도 않고, 신앙생활이 뭐 제대로 지키는 것 같지도 않고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깊은 회의, 그리고 이제 그 고아 여인하고 포르투갈인들하고의 결혼을 해서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도 그 카톨릭 신자를 만들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 신자로 만들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회의감, 이런 것들 속에서 새로운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하는 거죠. 이 프란치스코 하베르 신부가. 그래서 고아에서 말라카,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구글에서 말라카라고 하는 곳을 한번 띄워보세요. 인도네시아 쪽인데 이 고아 말라카가 있고, 이 고아 말라카, 그 다음에 일본 아까 그 카고시마 타네가시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리적 감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국가 중심적 체제 속에서 지도를 바라보거든요. 근데 약간 이 시야를 조금 달리해 보는 거죠. 시야를 달리해서 인도의 그 고아와 말라카와 그 다음에 일본의 이 가고시마까지를 연속해가지고 이 지도를 보면, 이 고아에서 말라카에 가갖고도 선교를 하시고, 그 말라카에서 바로 그 안지로를 만났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지로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에서 하급 사무라이였고, 하급 사무라이여서가 살인을 하고 도망을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라카 쪽으로 도망을 와서 이제 이 얘기를 들은 거죠. 선교사들을 만나고 그 포르투갈 상인들하고도 굉장히 친해지고 포르투갈 선교사들하고 친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 안지로는 포르투갈어에 쓰고 읽기도 다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쓰고 읽기도 다 가능한데 이 안지로를 통해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정보를 들은 거죠. 근데 그 안지로를 통해서 들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도나 이런 지역하고는 달리 카톨릭을 전하기에 안성맞춤인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아에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그럼 일본으로 가보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영상을 좀 같이 보면 좋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 타네가시마 이 프란치스코 하베르 신부가 결국은 이제 그 범선 같은 걸 타고서 말라카로 갔다가 말라카에서 일본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말라카로 갔다가 일본으로 가는데, 이 안지로나 기타 등등의 일본 보고라든가 또는 일본 관련한 그런 청치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보고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안지로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많이 듣고, 그리고는 이제 이 말라카를 거쳐서 일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고아라고 하는 지역은 인도는 보시면은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라고 할 정도이니까 그 카톨릭도 아마 그런 신 중에 하나로 받아들였을 거고, 여기 이 프란치스코 하베르 신부님이 느꼈던 어떤 좌절감과 절망감 속에서 일본으로 가셨는데, 프란치스코 하베르 신부님은 결국은 그렇게 떠나와서, 그러니까 주황 3세의 요청을 받고 파견을 와서 결국은 이제 끝내 돌아가지 못했죠. 유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선종하시게 되는데, 이 프란치스코 하베르 신부님의 유해는 돌아가셨던 중국의 그 상천도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천도에 있다가 시신이 말라카로 옮겨졌다가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는 고아에 이제 모셔진 거죠. 그래서 고아에는 그 유명한 성당이 있죠. 그래서 봄 지저스 성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성당에 가보면 지금도 모셔져 있죠. 그러니까 모셔져 있어서 여기에 그 프란치스코 하베르 신부님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데, 아직도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은 채로 형태를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관람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그 유해를 모신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되게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봄 지저스 고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아의 여행을 하시거나 하시면 그곳에 한번 들러보시면 그곳에 성 프란치스코 하베르 신부님의 유해를 지금도 시간을 맞춰서 가시면 만나볼 수 있다. 그래서 그곳에 안장되어져 있고요. 프란치스코 하베르 신부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내 그 유럽으로 돌아가시지 못했죠. 돌아가시지 못하고 이제 중국 선교를 꿈꾸시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선교를 꿈꾸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은 이 프란치스코 하베르 신부가 일본에 와서 선교를 하고 한 2년 정도 머무르고 나가시거든요. 2년 정도, 1549년에 왔다가 1552년에 나가요. 근데 떠나면서 목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분은 이제 일단은 고아로 돌아가서 고아 강구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봐야 하고 연락이 제대로 안 취해지니까 일단은 고아로 돌아가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 선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중국에 굉장한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와서 선교를 막상 해보니까 일본 문화도 중국 문화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중국을 선교시키면, 그러니까 중국에 선교를 하게 되면 중국을 통해서 변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광동성 쪽으로 해갖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상천도라고 하는 섬에 가서 그곳에 머물러요. 근데 상천도는 중국 본토하고 약 14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상천도에도 이렇게 포르투갈 상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근거지로 삼으려고 했었던 곳인데, 여기에 이제 머무르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여러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중국 상인을 고용을 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배를 구하려고 이제 200두카드인가라고 하는 액수를 내고 배를 구해오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안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건 중국에 선교를 간다라고 하면 중국인들의 문화는 제가 중국에서 중국어를 배우면서 굉장히 놀랐었던 게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중국어를 가르치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이제 가르치는 그 언어에 그 샹땅러라고 하는 말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는데 속았다. 나 속았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중국에 와서든지 속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불신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사회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도적인 장치가 안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중국 사회의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한테는 일단은 만났을 때 우리 한국인들은 누구한테나 마음 열고 무조건 믿고 보고 하는 게 저는 한국인들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중국 선교를 간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은 불신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선교에 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상천도에 가서 결국은 그 배에 속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 시리에 빠지셨겠죠. 돈 주고 배를 구해주기로 해서 이제 내가 중국에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돼서 해서 이제 그 움막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다가 그 열병에 걸리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 고야라고 하는 화가를 혹시 한 번쯤은 들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은 이제 제일 유명한 건 자식을 이렇게 삼키는 그런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그 그로테스크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혹시 있을 거예요. 그 화가가 스페인 최고의 화가죠. 그때 당시 스페인 최고의 화가인데 이 고야가 바로 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작품도 그린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듣다가 잠깐 스톱을 하고 그리고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고야의 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작품을 찾아보세요.